안녕하세요. 새롭게 바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할 카노 마왕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새롭게 바뀐 공포라디오는 앞으로 라디오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포맷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좀 조촐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디오 쪽으로 좀 더 힘을 싣기 위해서 저희가 보이는 쪽은 약간 좀 많이 대폭 줄였어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죠. 넘치는 끼, 재치 있는 말솜씨, 마성의 캐릭터, 우리의 언더커버죠. 안상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태 어쩌요? 저 봤어요, 영화에서. 베테랑도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저도 봤어요. 저도 너무 한눈 반가웠어요. 한눈 안 빠지고 집중해서 보셨네요. 너무 깜짝 예. 놀랐어요. 진짜 나왔네 이러면서. 그럼요. 예. 살아남았어요. 요즘 또 그리고 뮤지컬 공연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나르샤님이랑 뭐 그 트로트 가수분 있습니다. 네. 별사랑이랑 그 하이량이랑 안일권 씨랑. 안일권 씨.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뮤지컬 배우가 아닙니다. 주변 분들이 뮤지컬 배우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트리아웃이라는 뮤지컬 하고 있어요. 트리아웃. 예. 이번이 초연은 아닌 아닙니다.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금호 아트홀에서 네. 했습니다. 금호. 지난주인가요? 네. 지금 하는 거는 울산인데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다음 주에 전에 들을 수 있나요? 아슬아슬하죠. 네, 그래서 그냥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사실 뭐 저희가 공포 라디오 이렇게 진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카노 분량이 없어서 일단 어떻게 좀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형님, 저는 익숙해요. 정말 뭐가요? 저는 사실 로브가 아니라 제가 교체될 줄 알았는데 로브가 아니 근데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보면 비주얼은 되게 좋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근데 얘가 어디 컨텐츠에 들어간 게 없어요. 라디오에서만큼은 좀 살려주고 싶은 게 저는 근데 카노님 그 영상 보면은 얼굴하고 목소리랑 조금 안 매치되잖아요. 네. 얼굴은 아주 도련님 같은데 맞아, 또 맞아. 목소리는 또 거치고 좀 기억에 확 들어오던데. 맞아요. 부잣집 맞죠. 도련님 비주얼에 약간 상남자 말투. 상남자. 그리고 약간 쫌생이 같은 마인드가 좀 맞아요. 그런데 또 거기서 쫌생이로 갑니다. 야, 이 캐릭터 한번 넣고 와서 어렵긴 하네요. 네. 그래서 유입이 많이 힘들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포 라디오 하면서 개인적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사실상 들어볼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멤버들끼리만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게스트분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언더커버 때 살짝 듣긴 했는데 네. 그거 외적으로 혹시 또 그거 끝나고 또 이런 저런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 해도 되죠. 그럼요. 근데 사실 요것도 대본 잠깐 치우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해도 됩니까? 조금 있다가 어떤 내용이죠? 저희 집안 얘기여가지고. 집안 얘기. 근데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뭐 저희 어머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합니까? 준비되셨어요? 좀 이따가 이렇게 하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좀 저희 집안 얘기를 좀 이따가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의견을 이렇게 교환해서 우리 집안이 괜찮을지. 잠깐만 이거 집안 상담소가 좀 살짝 네.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예. 이제 제 차례네요. 제가 읽어드릴 사연은 도장입니다. 다들 아직 도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네. 근데 뭐 요새 막 쓸 일은 없어. 인간 맞아, 도장이 맞아. 있어도 맞아. 사인으로 대체하니까. 맞아. 요즘 사인으로 대체가 돼요? 네네. 나만 도장 찍고 있었구나. 물어보고 싶은 게 가장 최근에 도장 찍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저는 그 공포 라디오의 얼굴 도장 오늘 찍었습니다. 와. 이거 도전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 도장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꼭 필요할 때는 안 보여요. 저만 그런가요? 집에 어디 놔둔지를 항상 까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도장은. 똑같은 곳에 놔둬도 가끔씩 어디 놔뒀는지 모를 정도로 맞아요. 이게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인감 도장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놔둬야지. 맞아. 라고 해놓고 거기가 어딘지를. 맞아요. 모르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너무 잘 놔두면 못 찾는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연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문서 계약 때문에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늘 두던 서랍에 있어야 할 제 도장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가족들 누구도 건든 적이 없는데 말이죠.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도장을 새로 파야겠다 라는 말을 했더니 늘 말없고 조용하던 후배가
어쩐 일인지 슬쩍 말을 던지더군요. 자신이 잘 아는 도장 가게가 있는데 사주도 보는 곳이라 도장에 좋은 기운의 부적도 새겨준다는 말에 꼭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본인도 거기서 도장을 만들고 이 회사에 합격했다면서요. 사주도 봐준다고 하니 혹하더군요. 믿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후배에게 주소를 물어 예약을 했습니다. 찾아가 보니 그냥 길에서 흔히 볼 법한 도장집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백발의 어르신이 절 힐끔 보더니 잠시 앉아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유명한 집이 맞는지 계속 예약 전화가 걸려왔고 달력에는 빼곡히 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을 만들면 사주는 무료라는 말에 저는 저의 생년월시를 불러드렸고 어르신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셨어요. 재미로 용하다는 사주집에 여러 번 가본 적은 있지만 이분은 유독 짧게 하고 싶은 말씀만 툭 내뱉었습니다. 제가 뭘 물어볼 시간도 없이요. 사주는 그냥 뭐 늘 듣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았고 결혼은 늦게 할 팔자고 45세 넘어서야 돈이 좀 모이고 폐가 안 좋으니 담배는 안 피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어디서 봐도 듣던 내용이라 저는 이내 흥미를 잃고 그냥 도장이나 새로 파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도장에 새겨야 할 제 이름의 한자를 알려달라는 말에 종이에 적어드리고 기다리는데 가만히 제 이름을 한참 뚫어져라 보던 어르신이 막 횟수와 알 수 없는 한자 옆에 막 적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외동이야? 저요? 네. 부모 덕을 많이 보는구만. 아 그런가요? 평범한데 물려받을 게 많구만 뭘. 자네는 불이 많은 편이라 도장은 검은색으로 하는 게 좋겠어. 아, 네,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좀 시간이 걸릴 거라던 도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만들어졌는지 바로 며칠 뒤에 도장이 찾아와 무사히 부동산 계약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사용한 이후로 오히려 자꾸 제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이 좋았던 부모님과 별거 아닌 일로 사소하게 부딪히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퇴근 후 아버지와 반주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툭 하면 말도 안 되는 논쟁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정치 성향도 잘 맞았었는데 갑자기 네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아냐고 화를 내시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던 적이 많았죠. 게다가 부모님과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뿐만은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엎어졌고 그로 인해 예민해지다 보니까 여자친구와도 자주 다투게 되고 결국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잦은 야근으로 인해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가 반복되다 보니 건강도 자연스레 나빠졌고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겨우 잠들어도 지독하게 반복되는 가위 눌림과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위에 눌릴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귀신을 보지 않나요? 처녀 귀신 또는 총각 귀신 같은 거요. 그런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늘 제 몸 위로 커다란 태아, 형태의 아기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탯줄도 달린 채로요. 헐. 그 모습이 어찌나 크고 기괴한지 이건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치 제 방 안에 엄마의 뱃속인 것 마냥 둥글게 몸을 말고 제 위에 둥둥 떠 있어요. 그리고 감겨있던 아이의 눈이 떠지는 순간 저는 온몸이 흠뻑 젖어 깨어나곤 했습니다. 하도 반복되는 가위 눌림에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한탄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친구들은 해몽 꾼 거냐며 사고 쳤냐고 놀리기나 하더라고요. 친구들 정말. 다 자라지 않은 세포처럼 생긴 그 태아의 형태가 매일 밤 제 몸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을 아시나요? 아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소름 끼치는 기분을.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반차를 내고 정신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잠을 도통 못 자 수면제라도 처방받고 싶어서요. 상담하는 내내 저의 꿈 이야기를 들은 의사도 왜 제가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죠. 제가 아내 또는 애인 사이에서 유산을 경험했던 것도 아니고 외동이라 주변 가족 임신을 간접적으로 겪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의문이었죠. 왜 이런 트라우마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는 것인지 갈수록 제 방뿐만 아니라 어디에 잠깐 눕기라도 해도 꼭 몸 위와 태아가 둥둥 떠다니는 기분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 태아에게 가위에 눌릴 때면 저도 꼭 물속에 잠식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무거워졌죠. 숨쉬기도 힘들었고요. 잠들기가 무서워 뒤척거리다 몸이라도 움직여야겠다 싶어 새벽 늦게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가는 날이었어요. 제 모습이 영 엉망이었는지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경비 아저씨가 어이쿠 하고 놀라시더군요. 아이구야 귀신인 줄 알았네. 14층 총각 많이 바빠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꿔서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분리수거를 하며 대강 꿈에 대해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제 이야기를 들으며 분리수거를 돕던 경비 아저씨가 느닷없이 제 등짝을 딱 때리는 거예요.
아유 이런 미련한 사람을 보았나? 태아를 얻고 있으면 어쩌나 아주 쪽쪽 빨아먹히고 있네. 빨아먹혀요? 기가 빨린다는 소리 몰라요? 그러다 상치르지. 저를 찾아가든 무당을 찾아가든 빨리 떨궈내요. 당장 어디든 가보라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꼭 그러겠다 답은 했지만 사실 저는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그저 경비 아저씨도 연세가 있으니 미신을 믿나 보다 했을 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들어온 일거리를 거실에서 하다 저도 모르게 잠들었던 것 같아요. 하도 가위에 자주 눌리면 어느 정도 느낌 오잖아요. 나 곧 가위에 눌리겠다 하는 그 느낌이요. 잠결인데도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고 물에 잠긴 듯 몸이 무거워지더니 이내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다른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가위에 눌려도 눈은 뜰 수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리 애를 써도 눈이 떠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 공포심이 배로 심해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보려고 손가락 끝에 힘을 줘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갑자기 목에 미끄덩한 무언가가 감겨오는 거예요. 뱀 같기도 하고 미끈한 밧줄 같기도 하고 물컹하고 차가우면서도 질긴 무언가가 제 목을 점점 칭칭 감아오고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혀서 컥컥대기 시작했어요. 꿈인데도 이렇게 숨이 막힐 수가 있나? 꿈속에서도 의식을 잃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순간 물 먹은 듯 웅웅거리던 제 귓가에 쨍쨍한 비명소리가 울리며 숨이 탁 하고 풀렸어요. 모기에서 느껴지는 압박감도 순식간에 사라지며 저는 눈을 번쩍 뜨고 벌떡 몸을 일으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꿈을 꾼 동안 정말 숨을 안 쉬고 있었던 것인지 폐에 가득 차기 시작한 산소가 절로 느껴졌어요. 희승아, 괜찮아? 아들, 엄마 봐봐. 엄마. 그래, 엄마 봐봐. 괜찮아? 숨 쉬어, 숨. 제가 겨우 진정하자 긴장이 풀리셨는지 엄마가 제 앞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그제야 저를 깨웠던 그 비명소리가 엄마의 목소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어찌나 놀라셨는지 이번엔 제가 한참이나 엄마를 달래야 했어요. 부엌에가 물을 떠들이자 그걸 단숨에 마신 후 엄마가 제게 해준 말은 꽤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하도 제가 끙끙 앓고 있어 그 소리에 잠에 깨셨대요. 몸이 아픈 건가 싶어서 깨워서라도 약을 먹이고 재워야겠다 싶어 안방문을 나섰는데 거실에 나오자마자 보이는 건 어둠 속에서 제 스스로 목을 조르고 바둥바둥거리던 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비명을 지른 건 제 이상한 행동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몸 위로 희미하고 둥근 빛처럼 보이는 것이 둥실둥실 떠 있었답니다. 꼭 그 빛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비명소리가 나오셨다고 아들을 이대로 잃을 것만 같은 공포감이 확 몰려드셨대요. 저는 결국 엄마에게 그동안 계속 보았던 태아 형태의 기괴한 꿈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았고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했던 말도 전했습니다. 엄마는 최대한 주변 사람들한테 소소문해서 점집이라도 알아보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예약해두었다는 곳으로 엄마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택가의 한 2층 집이었어요. 흔한 절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엄마가 함께 들어가려고 하자 집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엄마는 집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들어오라고. 저는 무서웠지만 엄마에게 제 차 키를 전해준 후 혼자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도 별 수 없었는지 차 안에서 기다리겠다며 발길을 돌리셨어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던 집주인은 탁상 위에 놓여있던 방울을 들고는 누구와 대화를 하다 한참 중얼중얼 속삭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뒤집지 뭡니까? 저는 너무 무섭고 놀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꾹 참고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왜 엄한 부적을 지니고 있어? 당장 갖다 태워. 에? 부적이요? 저 부적 없는데요? 아주 대놓고 재물을 바쳤네. 이미 태어난 놈이 왜 날생을 새겨? 그러게. 저 진짜 부적 없는데요? 그런 거 맞출 형편도 못 돼요. 이름 석자 옆에 떡하니 새겨놓고 무슨 재수없으니까 빨리 갖다 태워. 어디서 그런 잡기를 여기까지 더럽게 끌고 오나?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은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법이네. 그러더니 돈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 나가서 당장 그것을 태우라는 말만 하시고 내쫓듯 저를 내보내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부적 비슷한 것을 사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순간 이름 옆에 새겨져 있다는 말이 떠오르며 도장을 팠던 일이 불현듯 떠오르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그 일을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을 수가.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방으로 들어와 도장을 넣어뒀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60만 원을 주고 맞췄던 이 검은 목도장. 도장집에서 도장을 꺼내 파여진 글자를 보자 세상에 정말로 제 이름 석자 옆에 사람인이라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에
날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도장의 옆면은 제게 모자란 기운을 채워줄 부적을 새겨준다고 했던 도장사의 약속답게 화려한 그림이 얇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 도장이 문제였다니 순간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뻗쳤지만 일단 저는 냄비와 라이터를 챙겨 들고 화장실로 가 도장을 태웠습니다. 엄마는 저를 황당하다는 듯 쫓아다니며 쳐다보지만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저의 끔찍했던 일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전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끔찍한 태아 악몽도 안 꿨어요. 회사 일도 다시 잘 풀리고 여자친구와 부모님과의 사이도 다시 다 좋아졌습니다. 아주 신기할 만큼이요. 저는 제게 그런 찝찝한 도장집을 소개해줬던 후배가 너무 괘씸하여 따지고 싶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자기 잠수퇴사를 해버려서 어디 따질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후배 아버지가 도장집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랬는지 정말 따지고 싶은데 그 도장집도 제가 여러 번 찾아가 보았지만 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동료들과 회식할 때 술김에 자신의 아래로 태어나지 못하고 엄마와 함께 죽은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림짐작 할 뿐입니다. 아마 그 태아 귀신이 그 후배의 동생이 아닐까 하고요. 제 몸을 빌려 살게끔 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곱씹을수록 소름 끼치고 후배가 굉장히 괘씸합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이미 진행한 일이고 더 이상 화는 안 낼 테니까 진심 어린 사과 한번 해줬으면 하네요. 그거면 저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대로는 영원히 찝찝하고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런 게 약간 뭐 양밥 이런 건가요? 양밥은 맞죠. 근데 이제 남의 사주를 뺏어온다. 남의 산 사람의 사주를 내 죽은 사람 사주에다 넣는다. 뭐 이런. 그 양밥 이런 걸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장을 만약에 이제 태워. 네네. 그럼 이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거 맞죠, 한 맞죠. 사람한테 네네. 사과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이미 갔다. 몇 배로 그냥 돌아가니까. 다시 돌아가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과가 먼저죠. 아, 돌아가지 사과부터. 않아요. 예. 아니 근데 그 이렇게 사연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직장 동료끼리 이런 경우도 책상 밑에다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양밥을 예. 컴퓨터 안에다가 해놓고 부적을 처음 오! 봤어요. 문체 한번 열어봐야겠다 오늘. 네, 한번 뜯어보세요. 잠깐. 형님 꼭 열어봐야겠다. 제가 꼭 열어봐야 되겠어? 뭐에 있냐면 네. 컴퓨터에도 있고 멀티탭 있죠. 네. 그 뜯어봐야 알잖아. 거기 안에다가 막 머리카락 있고 막 와, 소름이다. 여기 멀티탭. 눈동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서는 괜찮은데 지금 멀티탭에서 최근에 우리 컴퓨터 여기 올 때 왜 다 바꿔주셨지 쌤? 손 떤다 손 떤다. 보통 저주라는 게 마음의 한 구석에다가 바늘을 꽂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 그러다가 천벌 받아. 너 하늘이 안 무서워? 하늘을 믿었던 시대 때는 내가 죄를 지면 괜히 뭔가 찔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저주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방법적인 거나 비방적인 거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마음의 죄죠. 왜 이렇게 이 얘기하는데 여기가 아프지? 누가 나 하고 있나? 왜 이렇게 뻐근합니까 여기가? 아직 잘 붙어 있어. 왜 이러지? 진짜.